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분 좋은 굿뉴스가 들어와서 그것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국계 감독이 연출하고 한국계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서 열연한 넷플릭스 드라마 비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비프. 이 드라마가 미국 영화상 골든글로브 TV 미니시리즈 부문 작품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작품상뿐만이 아니고요.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까지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목이 비프예요. B-E-E-F. 사실 소고기라는 뜻의 그 비프와 스펠링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이제 비프의 또 다른 뜻은요, 불평이라는 명사도 있고요, 불평불만을 늘어놓다라는 그런 동사적인 의미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비프라는 드라마는요, 넷플릭스에서 한국어로 볼 때는 성난 사람들이라고 번역이 된 제목으로 방영이 됩니다. 비프라고 해서 이제 드라마 비프를 본다고 해서 소고기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라 막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늘 화가 가득 차 있고 이런 사람들에 관련된 표현을 그렇게 비프라는 다른 그 또 중의적인 의미의 그 단어를 갖다 넣은 것입니다. 제목이 그냥 간단해요. 비프. 자, 아무튼 넷플릭스 드라마 비프는 어제 저녁 LA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81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 미니시리즈 및 영화 부문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실 영화나 드라마나 가장 최고의 꽃은 뭡니까? 작품상이잖아요. 작품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자, 이 드라마의 주연 배우인 한국계 영화배우 스티븐 연은 또 나무주연상을 받았고요. 또 상대 역을 맡은 엘리 웡이라는 중국계 배우인데 여우주연상을 또 받아서 모두 총 3관왕에 올랐습니다. 사실은 누구든지 다 그 상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작품상, 나무주연, 여우주연상인데 그거 3개, 노른자 3개를 다 받았습니다. 감독상도 있습니다만은 감독상은 못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이 감독, 연출을 맡은 사람 한국분이에요. 자, 한국계 배우의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 수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드라마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작가 겸 감독 이성진이라는 분이 연출, 제작, 극본 다 혼자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븐 연을 비롯한 한국계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서 열연을 한 그런 드라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고요. 자, 이 드라마 비프, 성난 사람들이라는 그 드라마는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어떤 사소한 사고로 인해서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난 그 주인공들이 복수전을 벌이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이야기를 그린 10부작 드라마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스토리라면 너무 단순하죠.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시면 그 단순한 데서 출발한 여러 가지 인생의 희로애락이라든지 우리들이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아주 리얼하게요. 지난해 4월에 이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된 것입니다. 아주 스피디한 그 전개로 시청자들의 그 몰입을 끌어내서 아주 잘 만들었다라는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어떤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할까요? 그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올해 에미상 시상식에도 11개 부문 그리고 13개 후보에 지명되어 있습니다. 스티븐 연은 그 에미상 미니시리즈 부문 나무주연상 후보에 또 지금 올라 있는데요. 이번에 골든글로브상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것으로 인해서 향후 에미상에서도 역시 나무주연상을 수상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친 김에 에미상까지도 그냥 싹쓸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굿뉴스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 금요일 발생한 사고일지 사고라고 해야 할지 어찌 보면 이제 인재니까 사건이라고 해야 할지 지난 금요일 있었던 비행기 사고 관련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주말 동안에 이 내용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그 긴박했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레곤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막 이륙한 알래스카 항공 1282편 여객기. 이 저녁 시간인데다가 이륙을 위해서 조명을 다 껐기 때문에 매우 어두웠던 기내에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 뒤에 그 빅뱅과도 같은 그런 굉음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승객들의 전원이에요. 16,000피트 상공까지 올라가서 날고 있던 이 비행기의 옆부분에 구멍이 뻥 뚫렸고요. 또 그곳으로 공기가 슉슉거리는 소리를 막 내면서 공기가 막 빠져나갔습니다. 공기만 빠져나간 것이 아닙니다. 휴대전화, 들고 있던 승객들의 휴대전화가 막 손에서 벗어나면서 막 빨려 나갔고요. 어떤 아이는 큰 곰인형을 안고 있었는데 아이의
손에서 이 곰인형이 확 빠져나가면서 역시 비행기 밖으로 빠져나갔고, 승객의 이 셔츠에 막 그 구멍까지 뚫어주면서 셔츠가 찢어지는 그런 정도의 엄청난 이 바람이 불기도 하고 또 구멍이 빠져나가는 그런 엄청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객 171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해서 LA 인근 온타리오 공항으로 가던 이 항공기는 이륙 직후 결국 이제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는 그런 사고입니다. 자, 알래스카 항공 노조와 그 탑승 승객들의 전원에 따르면 이륙 약 한 15분 정도 후에 26열 좌석 옆에서 항공기 일부가 펑 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일종의 항공기의 벽이 뚫려버린 거죠. 기내 압력이 그때부터 급격히 떨어졌고 결국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자 기내 이곳저곳에서 충격으로 인해서 막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완전히 기내는 아비규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기가 부족해졌고 그래서 일부 승객들은 이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니까 산소 마스크를 막 이제 쓰는데 그 산소 마스크를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는 그런 승객들은 굉장히 당황하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서 막 애를 썼습니다. 결국은 옆에 있는 사람이 씌워주기도 하고 승무원이 와서 씌워주기도 하고 그 아주 혼란 속에서 겨우 산소 마스크를 이제 다들 어떻게 썼습니다. 기내 조명이 깜빡깜빡거렸습니다. 꺼졌다 켜졌다. 일부 승객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를 알지도 못해서 막 일어서고 그러면서 더 아비규환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승무원들이 안전벨트를 매고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십시오라고 계속 기내 방송으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승객 한 명이 비행기 옆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라고 소리를 질렀고요. 승객들은 그때부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장은 항공교통관제소에 즉시 비상사태라고 하면서 기내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포틀랜드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계속 기장은 공항에다 말했습니다. 승객들은 결국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구멍이 난 부분 바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그 27열에 앉아있던 한 승객은요,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안전하게 착륙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둘 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대화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도 산소 마스크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서로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그는 이제 결국 이제 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한 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100% 우리는 그 비행기 공중에서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조슈아 맥콜리라는 그 아들은 자신이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는데 나중에 그 휴대전화가 할머니에게 선물로 받은 곰 인형과 함께 기체에 뚫린 구멍 밖으로 확 빠져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할머니한테 받았던 큰 곰 인형 그리고 내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갑자기 빠져나가든지 붕 날라서 그냥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구멍이 뻥 뚫린 상태에서 그 16,000피트 상공에서 계속 비행을 일단 해야 하니까. 자, 8열에 앉아 있었던 승객 크리스토퍼 히크먼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내 아들 셔츠가 완전히 찢어졌다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구멍이 뚫린 그 근처에 앉아있던 젊은이는 티셔츠가 막 찢어진 겁니다. 얼마나 회오리 바람이 치면. 히크먼은 대부분의 승객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그저 창문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소식을 서로에게 전달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질린 일부 승객들은 휴대전화로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18열 좌석에 앉아있던 한 승객은 부모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할 것 같아요.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틱톡에도 영상을 올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공중 상공에서 금방 추락할 것 같습니다. 추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틱톡에 막 또 SNS에 막 올렸더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륙 27분 뒤에 비행기는 결국은 어렵게 출발했던 포틀랜드 공항에 다시 와서 착륙은 그나마 어렵게나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착륙한 후에 이제 3분 뒤에는 게이트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다 내렸습니다.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하자 승객들은 안도의 손뼉을 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이 승무원들은 인원수를 일일이 확인하는 등 혹시 그 뚫린 벽 쪽으로 기체 밖으로 누가 빨려나간 사람이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원수를 일일이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뒤에야 마침내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다 내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응급구조대원들이 승객들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승객들 중 일부는 손가락이 마비된 느낌이 든다라고 말을 했고요. 근데 너무 막 꽉 부들고 있으니까 막 의자나 이런 데를 너무 꽉 부들고 있으니까 손가락이 마비된 느낌이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서 다리를 치료받고 있는 그런 남성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제 충격받아서 내린 후에는 휠체어로 옮겨 탄 겁니다. 동체에 구멍이 난 뒤에 착륙에 성공할 때까지 약 10분간에 걸친 그 시간 동안 지옥을 맛본 승객들은 비록 무사하게 다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사고의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전언입니다. 미국 항공당국은 그래서 이번 사고 기종인 보잉 737 맥스 9.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비행기 기종은 보잉에서 만든 보잉 737 맥스 9이라는 기종입니다. 이 기종의 안전을 완벽하게 담보할 수 있을 때까지 미국 정부가 동일한 기종의 항공기 무려 171대의 미국 내 전면적인 운항 금지를 지시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영향을 받은 항공기들이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동일 기종이 다 일체 점검을 한 후에 안전하다라고 정부가 확신할 때까지 해당 항공기들은 지상에 묶여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화가 난 거죠. 자, 연방항공청 발표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운항이 중지된 그 항공기의 전체 규모는 미국 내에서 171대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뿐만이 아니라 미국 근처 다른 나라에도 갖고 있는 그 항공사가 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계산을 했답니다. 미국에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국 국적 항공사는 이 기종을 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사고를 일으킨 알래스카 항공은 사고 여객기에 탔던 승객들에게 항공권을 환불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죄송하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1,500씩, 1인당 $1,500씩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뭐 이분들이 지금 $1,500 돈이 문제겠어요.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지금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지금 한 가지 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는데요. 이 사고기가 지나갔던 상공의 그 아래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고기에서 떨어져 나간 그 비행기 파트를 찾아달라라는 당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당국이 그 비행 중에 동체에 생긴 구멍 때문에 비상 착륙한 알래스카 항공 1282편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서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의 그 뜯겨져 나간 부품 수거에 나섰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동체에서 뜯겨져 나가서 사라져버린 그 비상구 덮개, 그게 이제 항공기 용어로는, 비행기 용어로는 도어 플러그라고 하는데요. 도어 플러그, 비상구 덮개. 비상구에 이제 외부적으로 이게 덮여져 있는데 그 비상구 외부 덮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실제 비상구까지 뜯겨져 나간 거죠. 그래서 구멍이 뚫어진 거죠. 도어 플러그를 지금 찾으면은 지상에서 어디로 떨어졌을 테니까 밑으로 찾으면 이제 사고 조사의 핵심 단서를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그 부품을 찾아달라라고 지상의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레이더 데이터 상으로는 이 부품이 오레곤주 포틀랜드 서쪽의 워싱턴 카운티 시더 힐스라는 지역에 아마도 217번 국도 인근에 떨어진 것 같다라면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혹시 이곳에 사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곳 내용을 좀 지리를 좀 잘 아시나요? 오레곤주인데요. 워싱턴 카운티 시더 힐스의 217번 국도 그 인근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근의 주민들이 이를 발견한다면 지역 경찰들에 반드시 좀 신고를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6,000피트 상공에서 비행하던 여객기에 문이 떨어져 나가질 않나. 뭐 떨어져 나간 부품을 지상에 있는 주민들이 좀 발견해서 찾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질 않나. 이게 21세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참으로 아주 답답한 그런 마음뿐입니다. 연방항공청 FAA라고 하는데요. 좀 더 철저한 미국 내의 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 담보를 좀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2세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뉴욕만 좀 예를 들어볼까요? 왜냐하면 이제 뉴욕 총영사관에서 지난해 있었던 그런 민원 사례를 다 이제 총 집계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뉴욕 쪽이겠죠. 아무래도 뉴욕 총영사관이니까. 자, 뉴욕만 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8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주 뉴욕 총영사관을 통해서 한국 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로 이제 2세 젊은이들이죠. 주 뉴욕 총영사관이 발표한 2023년도 민원 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는 모두 79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적 이탈자 수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431명, 그때는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2021년에는 505명으로 늘었다가 그 다음에는 641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절대적인 한인 2세 수가 지금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서 미국 내에서 어떤 공직에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관학교 같은 데 갈 때 복수 국적이면 안 돼요. 전문의들은 사관학교 같은 데 입학할 때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그런 피해 사례가 전해지자 이 부모님들이 서둘러서 자녀들의 국적 이탈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이죠. 이 애플에 대해서 최근 이 부정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애플의 최대 도전 과제는 삼성전자 등과의 AI 경쟁이다 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 애플은 그 AI에서 지금 한참 뒤처져 있다라면서 이는 소비자 기술 부문의 최고 혁신자로 자처하고 있는 애플에게 매우 중요한 위험 요소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애플은 삼성전자와 지금 라이벌 관계인데 뭐 전화기만 놓고 봐 그렇죠. 뭐 삼성이 뭐 전화기만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일단 스마트폰과 관련해서는 애플과 삼성이 라이벌 관계인데, 삼성전자는 향후 몇 달간 그 애플의 이러한 결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매우 공격적인 행보를 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이 애플의 생성형 AI 비전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려면 적어도 내년은 돼야 할 것으로 이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 분야에서 최대 라이벌인 삼성전자는 오는 17일 이 AI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애플은 아직도 멀었는데 한 1년 더 걸려야 될 것 같은데, 삼성은 조만간 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공개한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한테 애플이 좀 밀리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인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 너무 자만심을 갖지 않고 앞만 보고 열심히 계속 지금처럼 달려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AI 기능이 탑재된 삼성 갤럭시의 신형은 제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모델 이름은 알려드릴게요. S24, S24 시리즈 조만간 나옵니다. AI 기능과 함께요. 자, 건강 관련 뉴스 제가 2개만 좀 간추려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대장암 관련인데요. 한국에서 나온 그 분석 결과입니다. 대장암 발병률이 남성 그리고 이제 고령층이 많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제 여성이 좀 적다라는 것이고 젊은 층이 적다라는 것인데, 대장암 발병률이 남성의 절반 수준으로 낮다고 알려진 여성과 그리고 55세 이하 비교적 젊은 연령층은 장내에 유익균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 결과 나타났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은 소화기 내과 김나영 교수 연구팀이 이 같은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통계적으로 남성 그리고 고령층에 비해서 여성과 저연령층에서 대장암 발병 위험이 낮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장내 세균이 대장암 발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을 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팀은 2021년부터 22년까지 2년 동안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대장선종과 대장암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그 대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성별, 그리고 연령 등의 요인과 그리고 장내 세균 총의 변화, 장내 유익균의 보유 여부 등등, 그리고 실제 대장암 발병 간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대장선종이나 대장암을 앓은 환자들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건강한 대조군은, 즉 건강한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즉 의미가 있는 장내 유익균을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과 55세 이하 젊은 연령층의 그 장내의 그 유익균, 유산균 같은 거죠. 뭐 유산균 같은 유익균과 그리고 낙상균 등이 두드러지게 많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여성의 대장암 발병률은 남성의 절반 수준이다라면서 건강한 여성의 장내 세균층에서 발견되는 유익균을 분석해서 이 대장암 예방 그리고 대장암 치료제까지도 개발하는데 이용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둘러서 예방 치료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건강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 여성의 그 평균 수명이 처음으로 90세를 넘었습니다. 남녀 간의 평균 수명 차이는 5년 전보다 그리고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한국의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한국 남자와 한국 여자의 평균 수명은 남자는 86.3세, 여자는 90.7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의 평균 연령은 90.7세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90살까지 사는 거야? 라고 여성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0세 아이,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남자는 83.7세, 여자는 90.7세까지 살 것이다라는 기대 수명이죠. 자, 그런데 이는 5년 전 조사 때보다 남자는 2.8세, 여자는 2.2세 또 더 늘어난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요, 말씀드렸다시피 0세의 지금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남녀의 평균 수명 차이가 축소된 것이죠. 이 5년 전 경험 생명 표준원의 그 평균 수명은 남자는 83.5세, 여자는 88.5세였습니다. 그리고 남녀 차이가 이제 5.0세, 5년 차이였죠. 그렇지만 지금은 4.4년으로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이 줄은 것이 아니라 여성분들 평균 수명도 올라갔는데 남자가 좀 더 올라간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보험개발원은 고연령대 남자들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개발원은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된 그런 영향 등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개선됨에 따라서 평균 수명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그 과거에 비해서 평균 수명 그 증가 속도는 뭐 빨리빨리 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조금씩이라도 계속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평균 수명 차이도 역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한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한국에서도 히트치고 미국에서도 히트친 불닭볶음면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네, 여기 좀 길지만 제가 좀 짧게 줄여볼까요? 부제목도 붙였어요. 부제목은 뭐 완전히 좀 상관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오늘 보너스 뉴스의 부제목은 이겁니다. 며느리 화이팅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지? 자,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라면 시장을 현재 뒤흔들고 있는 여성이다라면서 한국 삼양 라운드 스퀘어, 이 삼양 라운드 스퀘어는 옛날 그 삼양식품 그룹이 지금 이름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삼양식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라면만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룹입니다. 삼양식품 그룹의 김정수 대표이사 겸 부회장 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김정수 부회장의 그 이력과 그가 주도한 불닭볶음면의 탄생 비화를 담은 장문의 기사를 지난 주말에 실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삼양식품의 그 불닭볶음면은 미국 코스코와 월마트 그리고 알버슨스 등 대형 마트에 진출해 있고 또 크로거의 판매대에도 곧 올라갈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잠시만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그 한인 마켓이나 이런 데 가서도 불닭볶음면 있으면 잘 안 집어요. 뭐 잘 안 집은 게 아니라 그걸 사본 적이 꽤 오래됐어요. 몇 년 동안 잘 안 먹었어요. 왜냐면 너무 매울 것 같아서 겁이 나서 못 사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국 마켓 가봐도 보면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그걸 그렇게 집어가더라고요. 그 참 대단하다 싶은데 그 비결 이번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서 조금 알게 됐습니다. 같이 조금 더 내용을 좀 들여다 보시죠. 자, 이런 불닭볶음면의 성공은 소비자들이 조리가 쉽고 저렴한 음식을 찾으면서 라면 시장이 세계적으로 급성장한 것을 일단은 배경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라면 시장은 5년 전보다 52%가 불어나서 지난해 약 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닭볶음면은 그렇게도 매운데 라면계의 터줏대가 격인 마루짱, 일본 거예요. 또는 일본의 또 니신 라면 등등보다도 한층 모험적인 소비자들을 겨냥하고 있고 가격도 그런 제품들보다 오히려 3배 정도 비싸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마켓에는 일본 라면이 많이 없지만 대형 미국 마켓 가면 니신이나 이런 일본 라면이 있어요. 요만하게 정말 라면 조그만 거 하나에 조그만 스프 하나 딱 달라서 하나에 33센트에 팔고 있습니다. 33센트. 그런데 한국 라면은 하나에 막 2불 가까이 되잖아요. 1불 50, 2불 정도 되잖아요. 이게 3배, 4배,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정도의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라면이 그렇게 잘 팔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 불닭볶음면의 그 매운 정도, 어느 정도 맵냐? 그 매운 정도를 나타내는 그 스코빌 지수라고 있습니다. 그 스코빌 지수가 불닭볶음면의 경우에는 4,404랍니다. 4,404.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타바스코 소스, 아주 많이 맵진 않지만 타바스코 소스도 그래도 이제 매운 핫소스 중에 하나잖아요. 타바스코 소스보다 이 스코빌 지수가 불닭볶음면은 2배 이상입니다. 2배 이상 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 매운 그 불닭볶음면은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불닭볶음면이 프리미엄 라면 가운데 판매량 최고의 제품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코스코 진열대에도 곧 전면적으로 진열될 예정입니다. 코스코는 지금 일부 그 서부 해안 지역에 있는 코스코에서 시범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잘 팔린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미국 전역에 깔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대형 마켓 체인인 알버슨스는 그 화사한 포장에도 높은 점수를 줬네요. 아주 화사하고 예쁜 포장에 높은 점수를 준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알버슨스는 제품의 맛과 품질에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고 또 증가하는 라면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것이 불닭볶음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양의 주가도요, 지금 엄청 뛰고 있습니다. 나스닥에 있는 건 아닌데 한국의 코스닥. 작년에 그 코스피가 상승한 게 19%가 전반적으로 평균 19% 상승을 했는데, 그러는 동안 삼양식품의 주가는 무려 70%가 뛰었습니다. 네. 이런 그 불닭볶음면 성공의 중심에는 바로 김정수 부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극도로 매운 라면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 김정수 부회장이 고교생 딸과 함께 주말을 맞아서 서울 도심을 산책을 했었던 지난 2010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극적인 맛으로 유명한 한 볶음밥집에 긴 줄이 늘어서 있는 것을 발견한 뒤에 안으로 한번 들어가 왔는데, 들어가 보자 손님들이 그릇을 아주 깨끗이 그 매운 음식을 받아갖고 깨끗이 싹싹 비운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딸의 입에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매운 맛에 대한 열정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자 라면 버전으로 이렇게 매운맛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김정수 부회장은 인근 슈퍼마켓에 뛰어가서 비치되어 있는 모든 매운 소스라는 소스는 또 매운 조미료라는 조미료를 막 사갖고 똑같은 거를 막 3개씩 다 모든 종류를 다 3개씩 사서 각각 연구소와 마케팅 팀으로 하나씩 보냈고, 나머지 한 종류는,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 모든 종류의 나머지 하나씩은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갔답니다. 그래서 최적의 맛을 찾는 데는 몇 달이 걸려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연구하고 또 삼양식품 개발팀에서도 연구하고 몇 달 동안 그렇게 맛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맛을 찾아간 거죠. 식품개발팀은 이 개발하는 데에 닭 1,200마리와 소스 2,000톤을 투입했고, 전 세계 고추를 연구하고 한국 내 매운 음식 맛집이라는 맛집도 다 찾아다니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김정수 부회장은 처음 시제품을 시식했을 때 매워서 거의 먹지 못했지만 자꾸 먹다 보니까 갈수록 맛있고 그 매운맛에도 조금 익숙해지면서 자꾸 생각이 났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2012년, 그러니까 10년 후인 2012년 출시를 했는데, 출시한 후에는 그 유튜버들이 너나 나나 그 먹방에 나서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K-팝 스타, BTS, 블랙핑크 등이 자신도 이걸 먹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아주 세계적으로 인기가 치솟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불닭볶음면을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까지 히트치게 만든 김정수 부회장은 그럼 누구일까요? 삼양식품 창업자인 고 전중윤 전 명예회장의 며느리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보너스 뉴스의 부제목을 며느리 화이팅이라고 지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녀는 삼양식품이 외환위기 때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러자 1998년 삼양식품에 그때 입사를 해서 남편인 전인장 전 회장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수 부회장은 기업 경험은 없었지만 시아버지인 전 명예회장과 회사의 사업 문제를 놓고 자주 대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리고 저렴한 대파와 팜유를 찾기 위해서 중국, 말레이시아 등등을 뛰어다니면서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이런 것을 대규모로 구매 계약도 해서 아주 원가를 낮추는 데도 일조를 했다고 합니다. 품질도 올리고. 김정수 부회장은 당시에는 정말 절박감만 있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외환위기 때 다들 그랬겠습니다만은 삼양라면이나 삼양식품은 그때 거의 망하는 줄 알았어요. 팔리지도 않고. 네. 경영이 너무 어려웠는데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끌어왔다가 경영이 차츰 안정화된 뒤에는 2006년에 신제품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신제품위원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결과적으로 이 불닭볶음면 신화를 탄생시켰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기업 경영 분석 업체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 삼양은 거의 망한 회사였었다라면서 삼성과 LG, 현대 등 대부분의 대기업을 창업주의 남성 상속자들이 이끌고 있다라는 점에서 며느리로서 기업을 회생시키고 그리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은 한국 이 대기업 문화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며느리 화이팅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자, 세상의 모든 며느리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요. 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